나는 내 인생이 두 번 끝날 줄 알았다. 한 번은 병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병에서 겨우 살아난 뒤 내가 들은 진실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수술이 끝나면 살았다고 말한다. 의사가 웃고 가족이 울고 피검사 수치가 좋아지면 이제 됐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안다. 몸이 살아났다고 인생까지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어떤 사람은 수술대에서 내려온 뒤 진짜 지옥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걸. 나는 올해 62이다. 젊을 때부터 몸이 튼튼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병 하나 없이 버텨왔다. 회사 다닐 때는 술도 마셨고 회식도 빠지지 않았고 짜게 먹고 늦게 자고 스트레스도 남들 못지않게 받았지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러다 50을 넘기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50 중반엔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고 60이 가까워질 무렵엔 의사가 내게 말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기능이 떨어졌으면 약 먹고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병은 그렇게 착하지 않았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 몸 안에서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피곤했다. 늘 피곤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았고 밥맛이 없었고 다리가 자주 부었고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났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병원 좀 제대로 다녀요. 나는 늘 대답했다. 괜찮아.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바로 그 말이다. 괜찮다.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고 한다.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병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정말 늙은 것 같아서 괜찮다고 한다. 그렇게 버티다 결국 쓰러졌다. 그날은 정말 별일 없는 날이었다. 아내가 장을 보러 가자고 해서 마트에 다녀왔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잠깐 소파에 기대 앉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울렁거렸다. 숨이 가빠졌다. 속이 메스꺼웠다. 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아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여보, 여보, 왜 그래요? 나는 대답하려 했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웠고 귀가 멍해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하얀 천장, 기계 소리, 마른 입술.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당신 왜 이제야 병원 왔어요? 나는 그때도 무슨 일이 그렇게까지 커졌는지 실감이 안 났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차트를 넘기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투석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약으로 버틸 단계는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이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이식, 그 단어가 갑자기 내 인생을 너무 큰 병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꼭 이식을 해야 하나요? 의사는 짧게 말했다. 가능하면요. 그 뒤로 우리 집은 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검사, 투석, 식단 조절, 약,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수치가 어떨까부터 생각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사람이 병들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다. 자존심도 망가지고 생활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진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인생도 같이 병원에 묶여 있다는 걸. 아들은 자주 왔다.
며느리도 왔다. 손주도 와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빨리 나아요. 그 말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기증자를 찾는 일이었다. 아내는 처음부터 말했다. 내가 검사할게요. 나는 바로 막았다. 당신 몸도 성한 몸이 아닌데 무슨. 아내는 화를 냈다. 그러면 누가 해요? 아들도 검사하겠다고 했다. 며느리는 옆에서 눈치를 봤다. 나는 도저히 아들한테까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안 된다. 아들이 말했다. 왜 안 돼요? 나는 소리쳤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아내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혼자 결정하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사실 무서웠다. 내 몸 하나 살리겠다고. 가족 몸에 칼을 대는 게 무서웠다. 그런데 동시에 살고 싶었다. 너무 살고 싶었다. 그 모순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적합한 기증자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 누군가의 잘못 들은 연락인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기증의사를 밝힌 분이 있습니다. 조직 적합도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도 나를 봤다. 누군데요? 그 질문에 간호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본인 요청으로 지금은 신원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누군지 말할 수 없다. 적합도가 높다. 기증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이상해도 어떻게 해요? 당신 살 수 있으면 된 거지. 그 말이 맞았다. 맞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다. 수술 날짜는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 나는 그 사이 계속 그 기증자가 누군지 생각했다. 친척 중에 누가 몰래 했을까? 예전에 도움받았던 사람이 있을까? 아들이 혹시 나 몰래 했나?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아니라 했다. 아내도 아니었다. 형제들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아내는 보호자 침대에 앉아 졸다 깨다를 반복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빛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오래전 얼굴 하나가 스쳤다. 나는 바로 눈을 감았다. 그 얼굴은 내가 젊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비겁하게 버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 그 사람을 떠올리는 내가 스스로도 싫었다. 수술은 길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 의사가 물었다. 긴장되십니까? 나는 웃었다. 안 긴장되면 이상하죠. 의사가 말했다. 잘 끝낼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다. 배 쪽이 뻐근했고 목은 말랐고 눈은 잘 안 떠졌다. 희미한 시야 속에 아내가 보였다. 아내는 울고 있었다. 살았어요?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났다. 아무리 늙어도 살았다는 말은 사람을 울린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다. 새 신장이 기능을 시작했다고 했다. 수치도 괜찮다고 했다. 다들 웃었다. 아들은 내 손을 잡고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내 이마를 쓸며 이제 괜찮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몸은 살았는데 가슴 한쪽에 걸린 돌 같은 게 계속 남아 있었다. 그 기증자가 누구인지 끝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술 이틀째 되는 날 의사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복되시면 기증자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로 물었다. 누구예요? 의사는 잠깐 나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본인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술 사흘째 나는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면담실 같은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아내도 같이 들어왔다. 아들도 들어오려 했는데 간호사가 막았다. 가족분은 잠깐 밖에 계셔주세요. 아내가 말했다. 왜요?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기증자분 요청입니다. 아내는 나를 봤다. 나도 아내를 봤다. 이상했다. 내 아내를 빼고 나만 만나겠다고? 문이 닫혔다. 면담실 안엔 나와 담당 의사만 남았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처음엔 누군지 못 알아봤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살도 빠져 있었고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여자였다. 내가 젊을 때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당신이야? 그 여자는 마스크를 내리지도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의사를 봤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나와 그 여자만 남았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나한테 신장을 준 거야? 그 여자는 아주 차갑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멈췄다. 그 여자가 말했다. 내가 준 거 아니에요. 그제야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여자 얼굴만 봤다. 그 여자는 한참 나를 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이 줬어요. 그 순간 내 귀 안쪽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도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무슨 소리야? 그 여자는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당신 아들, 나는 머리를 세게 맞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젊을 때 도망치고 모른 척 했던 그 아이, 당신이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당신 살렸어요. 나는 손이 떨렸다. 입이 바싹 마르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너무 오래 지친 사람이 기운 없이 흘리는 웃음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사람이 죽게 되면 별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술한 몸보다 지금 들은 말이 더 아팠다. 왜 그랬어? 그 여자는 바로 대답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나는 그 말을 이해 못했다. 그 여자가 덧붙였다. 그 애가 하겠다고 했어요. 나도 미쳤다고 말렸어요. 너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받을 필요도 줄 필요도 없다고. 근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처음으로 목이 메는 듯 잠깐 말을 멈췄다. 그래도 죽게 둘 순 없다고.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그런 자격이 어디 있어? 그 여자가 말했다. 없죠. 근데 그 애는 자격 따지는 애가 아니에요. 그게 당신이랑 다른 점이고. 그 말은 칼같이 정확했다. 나는 젊을 때 자격과 상황과 체면과 핑계를 따지다가 한 사람과 한 아이를 버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버린 아이는 지금 내 목숨을 살렸다는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 지금 어딨어? 그 여자는 말했다. 회복 중이에요. 만날 수 있어? 그 여자는 한참 나를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고 그 애가 원할까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맞는 말이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이유는 없었다. 그 여자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가려는 줄 알고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잠깐. 그 여자가 멈췄다. 왜 지금 말했어? 그 여자는 등을 보인 채 말했다. 안 말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근데 왜? 그 여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애가 당신이 알고 살아야 한대요. 문이 열리고 그 여자는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내가 들어왔을 때 내 얼굴이 이상했는지 바로 물었다. 왜 그래요? 나는 아내를 보며 처음으로 내가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다. 수술은 끝났고 몸은 살았는데 인생은 이제부터 망가질 차례였다. 나는 아내에게 그 자리에서 다 말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는 내 손을 잡고 병실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묻었다. 누구였어요? 왜 그래요? 말 좀 해봐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나는 혼자 깨어 있었다. 새 심장은 내 몸 안에서 뛰고 있었고 나는 그 낯선 생명의 존재를 처음으로 무섭게 느꼈다. 그건 더 이상 의학적인 장기 하나가 아니었다. 내가 버린 시간, 내가 외면한 아이, 내 비겁함이 몸 안에 들어와 뛰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다시 물었다. 어제 누가 왔어요? 나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숨겨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었다. 이제 또 숨기면 정말 인간도 아니었다. 나는 아내를 보며 말했다.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야. 아내 얼굴이 굳었다. 여자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사람한테 아들이 있었대. 아내가 바로 물었다. 당신 아이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한번 크게 숨을 쉬었다. 그 숨소리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말했다. 그 사람이 기증했어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그 아들이 했대. 그 말이 끝나자 아내가 웃었다. 정말 이상한 웃음이었다. 웃음 같지도 않은 웃음. 이야.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은 진짜 끝까지 비겁하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살린 사람이 당신이 버린 아들이라니. 이건 벌이에요.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나를 보지 않았다. 병실에 있어도 창밖만 봤고 간호사와만 말을 했다. 나는 그 침묵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이틀 뒤 그 아이가 나를 보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이틀 뒤 그 아이가 나를 보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이 그 아이를 29살로 만들어 놓았다. 말랐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내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 옆에 놓으면 닮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얼굴이었다. 그 아이는 먼저 나를 보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이 아이는 나를 살리기 위해 몸을 떼어줬고 지금은 내 안부를 묻고 있었다. 나는 겨우 말했다.
미안하다. 그 아이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아이가 말을 이었다. 근데 전 그 말 듣자고 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제야 그 아이 눈을 제대로 봤다. 그럼 왜 그 아이는 내 말을 끊었다.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30년 동안 미워하면서도 완전히 놓친 못한 사람이 어떤 얼굴로 늙었는지. 그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는 계속 말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일 아팠다. 나는 특별한 악당도 아니고 특별한 비극의 주인공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하게 비겁했던 남자였다는 뜻이니까. 나는 물었다. 왜 했니? 왜 나한테? 그 아이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다. 엄마 때문이죠. 나는 멈췄다. 그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가 당신 얘기 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사람이 평생 하나를 감추고 살면 몸이 먼저 망가지더라고요. 엄마는 당신을 증오하면서도 끝까지 그때를 못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당신이 죽어버리면 엄마는 평생 그 감정에서 못 빠져나오겠구나. 나는 그 말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말했다. 살리고 싶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엄마였어요.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찢어놓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62의 나이에 처음 보는 아들 앞에서 나는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게 더 처참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아이를 만났다. 정확히는 만나려 했다. 처음엔 병원 복도에서 짧게, 그 다음엔 퇴원 전 카페에서 잠깐, 퇴원 후엔 집 근처 식당에서 한 번. 그 아이는 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항상 선생님 아니면 말없이 나를 보다가 질문만 던졌다. 술은 좋아하셨어요? 젊을 때 겁이 많았어요? 엄마를 사랑하긴 했어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한 번도 편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특히 마지막 질문, 나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랑했다. 그 아이는 물었다. 그런데 왜 버렸어요? 나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겁이 났다. 뭐가요? 책임지는 게, 내가 망가지는 게, 집안이 무너지는 게, 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나랑 엄마를 버린 거네요. 그 한 문장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지금 당장 찍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렸어요. 예전에 실수라고 말하기엔 그 실수 위에 다른 사람 인생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나는 서류를 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아내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당신은 늘 미안하다고 하고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편한 쪽으로 갔으니까. 그 말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전부를 요약한 말이었다. 병은 나를 살리려고 몸을 찢어놓았고 진실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삶을 찢어놓았다. 나는 공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도 걸어야 했고 무엇보다 집 안에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원을 걸으면 이제는 몸보다 내 과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걷기 전에 나는 그저 병든 남자였고 걷기 시작한 뒤에 나는 살아났지만 그 대가로 숨겨둔 인생 전체를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 됐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먼저 내게 말했다. 같이 걸을까요?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예전 내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길이었다. 그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다 말했다. 엄마가 여기서 당신을 다시 만난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단 허탈한 숨 같았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살겠다고 걷다가 숨긴 인생이 다 튀어나왔네. 나는 그 말에 천천히 대답했다. 맞다. 그 아이는 잠시 걷다 말했다. 전 아직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네가 정해. 그 아이는 나를 힐끗 보더니 작게 말했다. 그래도 앞으로는 도망치지 마세요. 그 말이 내겐 용서보다 더 크게 들렸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아직 멀었다. 아마 평생 안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도망치지 말라는 말은 적어도 내가 아직 끝난 사람은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다. 아내와 나는 당장 이혼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지도 못했다. 우리는 한 집에 있었지만 한동안 서로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아내가 말했다. 당신 계속 걸어요? 나는 말했다. 응. 아내가 국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계속 걸어요. 이제 와서라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그건 운동을 말하는 것이면서도 도망치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지금도 걷는다. 예전보다 천천히 걷고 예전보다 더 오래 생각하며 걷는다. 가끔은 아내와 걷고 가끔은 혼자 걷고 아주 가끔은 그 아이와 걷는다. 그 아이는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얼마 전 헤어지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 말이 내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누군가가 내 귀가를 걱정해주는 말. 나는 그걸 오래전부터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았는데, 그래도 그 아이는 그 말을 해줬다. 그래서 나는 요즘 누가 내게 묻는다. 신장 이식 받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이전처럼 몸이 좀 나아졌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몸은 살았고 인생은 들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조금 웃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다. 숨기고 사는 삶은 결국 언젠가 몸으로도 사람으로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나는 62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다. 신장 하나 새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버렸던 시간 전체를 다시 받아 안게 됐다는 걸. 그러니 그 수술은 끝이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늦게 시작된 진짜 시작이었다.